네, 화요일 2부 순서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 칼럼니스트 김재용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작곡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작곡가들은 정말 귀간지러울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떠난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도 자기의 사생활이 다 들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 죽을 때 편지 같은 거 다 없애라. 그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정말 감추고 싶은 것도 정말 다. 네. 아, 진짜 그것도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에게 네,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네. 그 편지의 주인공 여성이 누구냐 네. 이런 게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쵸. 논문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작곡가가 아닌 게 다행이다 싶은 게 제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들 막 이력까지 나오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나름 유명해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 영화 불멸의 연인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예. 영화 주장은 이제 제 동생의 부인이었다. 이렇게 그쵸.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제까지의 정설은 그 귀족 가문의 두 딸, 예. 이름 잊어버렸다. 테레제 있었고요. 브룬스브릭하고 또 한 여자 또 있어요. 예. 줄리엣 동생이죠. 네. 저는 그냥 테리제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쪽의 상상이 훨씬 더 아름다웠는데 불멸의 연인에서 영화에서 주장하는 영화에서는 동생 마누라랑 바람이 폈다니까 조금 난감했죠. 그죠. 조금 이렇게 왜 느낌이 이렇게 상쾌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주장일 따름인데. 예. 그래요. 오늘은 또 어떤 작곡가의 사생활을 듣게 예, 사생활이 조금 복잡한 작곡가 바그너와 네. 사생활이 전혀 복잡하지 않은 작곡가 브람스입니다. 브람스는 정신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라이벌 구도라고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활동 당시에도 음악계의 라이벌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브람스파, 바그너파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공격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워낙 음악이 다른데 그걸 라이벌로 왜 묶어놨을까요? 음악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베토벤을 계승한 독일 전통음악, 고전음악, 그러니까 보수파의 선두에 브람스가 네. 있었고요. 새로운 음악, 개혁적인 음악, 혁명의 음악이라서 바그너가 있었습니다. 네. 뭐 굳이 말하자면 척화파와 뭐 이렇게 살인파의 대립이라든지 동인과 서인의 네. 대립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진보와 보수 구도랑 지극히 맞다고 네.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브람스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베토벤을 계승했다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별 어려움이 없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었고요. 네. 바그너는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열광적인 지지자들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부감으로 점철이 됐다고 보면 되죠. 네. 그러니까 브람스는 두 사람 모두 이제 19세기 중반에 낭만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을 네. 때의 두 작곡가입니다. 근데 네. 브람스는 고전주의적인 형식 체계를 지키면서 네. 여기에 낭만주의적 네. 정서를 결합했죠. 그러니까 당시 다른 작곡가들은 이제 화려한 스타일의 작품을 주로 작곡했지만 브람스는 화려하다기보다는 순수하고 엄격한 네. 형식미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교향곡이나 실내악곡 그리고 이제 협주곡을 보면 이제 모든 형식 다 지키고요. 네, 예전에 그 베토벤이 짜놨던 그 교향곡의 전통을 잇는 그런 식으로 갔죠. 거기다가 독일적인 분위기가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독일 함부르크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뭐 브람스가 교향곡 1번을 작곡할 때 거의 10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얼마나 얘기인데요. 신중한지. 그러니까 베토벤이 9곡의 교향곡을 남겼는데 그 뒤를 잇는 나의 교향곡은 베토벤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고요. 작곡을 마치고 이제 교향곡 1번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베토벤 10번 교향곡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제 환희를 보냈죠. 네. 그러니까 한스 폰 빌러라는 피아니스트자 지휘자 베를린 필하모닉 1대 음악 감독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브람스를 바흐, 베토벤과 함께 3B, 세 명의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유, 근데 여기 한 분이
그 브람스는 슈만의 아내랑 좋아한 거 아닙니까? 그래, 네, 2차적으로 맞습니다. 나오는 질문이 그거죠.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그너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 심지어는 제자의 마누라를, 그러니까 제자를 이혼시키고 그 마누라를 취했었죠. 아, 그게 한스 폰 빌러의 예, 한스 폰 아내였죠? 빌러였고 부인이 이제 리스트의 딸인 딸이죠. 코지마 리스트였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코지마 바그너까지 됐습니다. 코지마 네. 리스트, 코지마 빌러, 코지마 네. 바그너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겠네요. 아버지. 아버지, 남편, 또 이제 남편의 스승과 또 이제 사귀는 식으로. 근데 브람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20살의 나이에 작곡가 슈만에게 발탁이 돼서 이제 빈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슈만의 부인이 클라라였고요.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장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판까지 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이제 작곡가와 피아니스트 부부였는데요. 슈만이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슈만과 클라라 사이에는 아이가 7이나 있었고요. 근데 브람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스승과 스승의 미망인을 계속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클라라의 곁을 맴돌면서 이제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브람스 작품을 보면 이제 기록이 굉장히 많은 게 클라라에게 쓴 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곡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서 제 곡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악보도 보내고 심지어는 어떤 실내악곡을 작곡했는데 클라라가 이제 현악 6중주곡 1번을 작곡했었는데 클라라가 이 악장 안단테 변주곡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하자 그 다음 주에 피아노 곡으로 편곡해서 딱 갖다 바치고요. 그쯤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랑인데요. 그죠. 14살 연상이었습니다. 클라라가. 근데 또 이제 스승의 부인이니까 뭐 사귄다든지 결혼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요. 브람스 성격상. 계속 예의를 지키면서 스승의 곁을 맴돌았죠. 사실 브람스 약혼까지 했는데 파혼했죠? 예, 약혼까지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클라라가 어디 멀리 있었는데 클라라가 옆 동네로 다시 왔다 소리를 듣고 아무 변명 없이 약혼 파혼합니다.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죠. 그걸 보면 이제 요새 드라마 중에 밀회라고 있습니다. 유아인과 김희애가 나오는데 한 20살 차이 나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천재인 남자가 연상의 여성 음악가를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이 브람스와 클라라 슈만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 브람스 음악이 또 한번 그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됐던 것이 프랑스와즈 사강이 그 작품 제목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고 붙여서 발표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브람스가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게 브람스와 클라라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것도 25의 남자와 39의 여성, 14살 연상의 여성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브람스의 아버지 어머니의 나이 차도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였죠? 아니, 어머니가 14살 위였습니다. 네. 그게 14살 연상의 여인이 계속 브람스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브람스 컴플렉스가 됐다는 설도 있었죠. 예, 그렇죠. 유아인이 지금 걸렸습니다. 이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39의 여성 폴과 25의 젊은 청년 시몬과의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근데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제목은 젊은 청년 시몽이 연상의 그 누나 폴에게 처음 데이트를 신청할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39 그 여성은 좀 당황합니다. 내가 브람스를 좋아했나? 안 좋아했나?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모든 질문을 환기시킨 겁니다. 사실 39쯤 되면 내가 나는 서태지를 좋아해, H.O.T를 좋아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다가 음악회 같은 거 갈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꿈과 희망에 가득 찬 파릇파릇한 청년이 누나 브람스 좋아해요? 물어볼 때 이제 급 당황하면서 거침없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굿바이 어게인인데 우리에겐 이수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었죠. 잉글리드 버그만이 나왔고요. 그 남자 주인공 역은 그 사이코에 나왔던 안소니 퍼킨스였죠. 확실히
9세대시군요. 저도 그 영화는 못 봤어요. 아, 저는 비디오로 빌려서 봤습니다. DVD까지 사놨는데요. 젊은 청년이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그러니까 지금 딱 20살 대학생 모습 그대로고요. 그 안소니 퍼킨스가 페드라에서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화는 제가 일부러 영화제 때 극장 가서 봤습니다. 그때 그 아들 역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음악 평론 비슷하게 먹고 살다 보니까 음악과 관련된 영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오히려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보다 저보다 한 세대 위의 영화들이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아, 괜히 뿌듯해지네. 아, 예. 그때는 좀 이게 좀 사람들이 낭만도 있고, 이제 좀. 작품성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시였는데요. 지금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대사 하나하나가 욕이잖아요. 그리고 날아가요. 그렇죠. 이렇게 대사 하나가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가는 요새 영화와 예전에는 이제 시 낭송회 같은 느낌도 주거든요. 네, 지금 보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 자체로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영화화한 이수도 정말 아름다운 음악과 대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음악은 브람스 교향곡 3번의 3악장을 편곡해서 이 영화의 영화음악처럼 썼는데요. 네. 덕분에 이 브람스 교향곡 3번의 3악장 선율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도 만들었고. 나중에 베이비 얼런 인 바빌론도 이거였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도 이 곡으로 또 이제 곡을 부른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그 브람스의 근엄할 것 같은 그의 작품 속에서도 이런 멜로디가, 그러니까 그 고전의 엄격함 속에서도 그 낭만의 그 멜로디적인 그 아름다움이 정말 브람스 음악을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예, 근데 다른 작곡가들은 이런 멜로디를 쓰면 그 멜로디만 부각시키거든요. 근데 브람스는 이 멜로디가 나오면 곡을 이제 실제 교향곡을 들어보시면 이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발전하고 전개가 되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율이 이어진다기보다는 무슨 구조나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분위기라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연주자들이나 작곡가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곡을 꾸릴 수 있을까 감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을 좀 정말 오케스트라의 그 질감 같은 것이 정말 너무 풍부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연주하는 사람을 위한 작곡가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이제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면 브람스 작품 중에 좀 쉬운 작품을 쳐보면 세상에 이런 화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라고 금방 감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피아노 소품 같은 걸 들어봐도 정말 영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또 바그너로 가야 되겠죠. 라이벌 구도라고 했는데 아까 그 3B라 그래서 바흐, 베토벤, 브람스라고 말한 사람이 이제 한스 폰 빌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는데요. 굉장히 유능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제 리스트의 제자로서 그 유명한 그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도 이 사람이 조연을 했었거든요. 이때 차이콥스키가 러시아 음악원의 안톤 루빈슈타인 그 선배에게 갖다 주니까 이런 곡은 연주할 가치도 없네라고 던져주자 실제로 차이콥스키가 반발을 했다 그러지만 아무래도 이제 움츠려 들었겠죠. 이게 정말 안 좋은 곡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한스 폰 빌러가 러시아 연주여행 갔다가 이 곡을 발견하고 이런 훌륭한 곡은 반드시 연주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해서 이제 알린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루빈슈타인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겠어요. 그 아름다운 곡을 헌정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가수가 데뷔하려고 기획사를 갔는데 너 같은 놈은 가수하면 안 돼 했는데 다른 기획사가 가서 대박 치면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인데요. 이런 한스 폰 빌러가 이제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와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바그너에게 가서 또 이제 계속 제자처럼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 굉장히 그 스토리를 보면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훌륭한 스승이라고 바그너를 찾아갔는데, 바그너가 코지마와 눈이 맞으면서 한스 폰 빌러를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자신이 이제 코지마를 취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여성과 또 연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바그너가요. 베젠동크 부인. 그렇죠. 그럼 이제 바그너와 브람스는 정말, 그러니까 브람스는 정말 스승의 부인을 제 생각에는 손도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30년을 이렇게 쳐다본 사람과
저는 아닐 거예요. 손은 잡았겠죠? 근데 이제 바그너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스 폰 빌러가 3B라 그래서 브람스를 높인 것도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바그너 지지자였다가 네. 브람스 지지자로 바뀌면서 네.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라이벌 구도를 부각시킨 것도 있습니다. 흥행성에 제거일까요? 라기보다는 나는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의 그런 느낌이었겠죠. 네. 나는 바그너 신자였지만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다. 네, 브람스야말로 진정한 고결한, 종교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또 이제 워낙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그너파와 브람스파로 나눴습니다. 이제 네. 음악사를 보면 이런 라이벌 구도가 이만큼이나 부각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음악 평론가 중에 한슬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보수파 음악 평론가입니다. 공호자. 네. 그러기 보니까 이제 바그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항상 브람스를 부각시켰습니다. 네. 이제 바그너의 새로운 그럴 수 오페라가 있겠네요. 공연이 됐는데 정말 네. 쓰레기다. 진정한 네. 음악은 브람스 같아야 된다. 네. 이 말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또 바그너는 풍운하였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나. 그렇죠. 사회적으로 혁명과 보나. 연관이 돼서 망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바이에른의 그 루드비히 국왕의 후원을 받기도 하는 그렇죠. 식으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그런 반향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네. 작년에 바그너 작품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이 바로 바그너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아시다시피 베르디도 동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그 오페라단이나 오케스트라단에서 바그너 특집, 베르디 특집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네. 바그너의 작품 중에 파르지팔 같은 작품은 국내 초연도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많은 작품이 이제 네. 한국 무대에 올랐었죠. 네.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에게 정말 왼수는 영원히 왼수는 딸이라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 바그너의 그 음악 연주회를 꼭 봐달라고 딸이 하도 부탁해서 리스트가 노구를 끌고 가서 무리를 해서 죽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 남편, 그러니까 사위 연주회인데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였고요. 네. 사실 리스트는 한스 폰 빌러랑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고요. 그랬어요. 바그너랑 결혼하는 건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겠죠.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연문에 휩싸이면서 그 당시 유럽 음악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지마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요. 뭐 리스트도 거기다가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말은 아니죠.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네. 그래도 공부 못한 아버지가 아들 공부 안 하면 더 야단을 치듯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리스트도 뭐 여성 편령이 대단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바그너는 주로 브람스가 이제 교향곡이나 협주곡, 실내악곡 같은 전통적인 곡을 했다면 바그너는 거의 100%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오페라와는 달리 자신의 작품을 오페라라고 부르지 말고 악극이라고 불러라, 무지크 드라마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페라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박수치는 노래 발표회 같은 분위기라면 나는 문학과 음악이 혼연일체가 된 극적인 드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그너의 작품 이름은 많이 아는데 바그너의 아리아를 잘 모르는 것이 바그너 오페라는 아리아가 끝나고 박수칠 수 있는 공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노래가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처럼 노래 끝나고 와 한 다음에 이제 박수치는 그 분위기가 아니고 노래가 하다가 또 다른 노래로 이어지고 하는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이야기도 한 오페라 전체도 3시간, 4시간이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그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몇 시간을 가서 꼼짝 않고 듣고. 물론 휴식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는 있는데 니벨룽겐의 반지는 4부작인데요. 이 곡은 일주일 내내 합니다. 월, 화, 목, 금 이렇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거기 서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그너 가수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파르지팔 보니까 4시간 반을 공연했거든요. 목이 완전히 갈 것 같은데. 국립극장에서. 그러니까 바그너 가수는 다른 오페라 가수와는 달리 선천적으로 목이 강한 사람이 바그너 가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바로티나 뭐 카레라스 같은 사람은
바그너 오페라를 부르지 않고요. 그렇죠. 바그너 가수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있다라고 네.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바그너의 음악은 또 히틀러가 대중을 쇠뇌시키기 위한 음악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네, 그렇죠.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네, 꼭 네. 이제 그 나치와 바그너, 이제 베토벤도 좀 나오긴 하지만 베토벤은 어느 정도 면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바그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 자체가 반유대주의적인 네, 네,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페라의 내용 자체가 그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독일의 신화 같은 네, 경우를 네. 각색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궁합에 굉장히 잘 맞았고요. 근데 음악 자체로 봐도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그 루드비히 국왕이 바그너를 위해서 바이로이트라는 도시에 바그너 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음악제가 열리죠. 바이로이트 음악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를 그 운영하고 있었던 바그너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리고 또 이제 바그너의 부인 코지마가 히틀러에게 전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제 이 바그너가 이 히틀러와 무관한 사람이 아닌 게 돼버렸죠. 물론 바그너는 히틀러와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시대도 아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치와 바그너가 거의 이제 동급인 경향으로 됐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 음악이 금기입니다. 네. 절대로 연주할 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주빌메타나 바렌보임 같은 친유대계 혹은 유대계 연주자들이 이제 워낙 바그너 음악으로 명성을 얻은 지휘자들이니까 네. 네. 한 번쯤 공연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네. 극단적인 반대에 휩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우슈비츠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곡을 틀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바그너도 가만 보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풍운하였고 사적으로도 문란한 사람이었지만 네. 이런 사상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반유대주의나 이런 모습들이 나치와 그대로 사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음악 자체가 좀 선동적이긴 하죠. 뭔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천상 높은 곳으로 끌어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선동해서 무슨 사이비 교주가. 네, 맞습니다. 지옥의 복식이룩이라는 영화를 네, 보면 그러죠. 그 헬리콥터에서 이제 기관총을 사람들한테 난사할 때 이 음악을 틀어주면서 자 신나게 저놈들을 죽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네. 정말 잘 어울렸고 네. 정말 이게 지옥에서 악마들이 사람들을 학살할 때 나오는 음악이라고 생각해도 네.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네. 그 곡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유명한 곡인데요.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4부작 연작 오페라의 세 번째 작품이 발키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발키레라는 그 여신이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네. 때 나오는 음악 발키레의 비상인데요. 네. 이 곡도 역시 다른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흥미있습니다. 예, 막심의 피아노 편곡으로 이 곡을 전해드리고요. 이게 오늘 마지막 곡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막심의 발키레의 비상을 들으면서 이제 김재용 씨 순서 사운드 오브 뮤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